여러분 안녕, 갓소목입니다. 자, 3월학편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은 음악식심 자료를 이용해 해수지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과정이다. 그래서 편은 A와 B 해역에서 직선 구간을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음악식심한 자료이다. A와 B 해역에는 각각 해령과 해구 중 하나가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요거 해령과 해구는 너무도 많이 선생님이 그림도 그리면서 설명을 해줬죠. 요게 이제 해령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이제 해구가 나타난다. 깊은 바다가 해구다. 육지가 있고, 이렇게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령은 배를 타고 가면서 초음파로 띵띵띵띵띵띵 뽕뽕뽕 요거를 하는 건데, 금방 갔다 오겠죠. 얕은 곳입니다. 해령은. 해구는 한참 깊어요. 그림을 살짝 더 실감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릴게요. 깊어요. 해구는 한참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A 해역을 보니까 일단은 좀 음파 왕복 시간이 짧고, 특히 이 A4 용지인데, 네, 이런 썰렁한 농담. 네. 해령이죠. 해령 짧은 거 금방 갔다 온 거예요. 종파가. 그런데 이 B 해역을 보면 여기 B2 9.4. 우와, 장난 아닌데. 해구 넘겠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억 보기에서 A 해역에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한다. 수렴은 이렇게 모여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해구가 돼야 되겠죠? 이쪽 지역. A 해역은 해령이 있는데 해령은 벌어지는 발산형입니다. 기억은 땡. 니은 보기 B 해역엔 수심이 7,000m보다 깊은 지점이 존재한다. 제일 깊은 곳이 어디예요? 한참을 갔다가 초음파가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제일 깊은 곳은 9.4초. 그러면 이제 9.4초인데 곱하기 우리한테는 이제 갔다 오는 건데 걸리는 시간을 재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만 필요한 거잖아요. 2분의 1 곱하기 또 얼마를 해줘야 돼요? 초음파의 속력 1500m/s 나와 있죠. 1500m/s를 해주면 요거 해보면 한 7050m 정도 나옵니다. 그죠? 7000m보다는 깊어요. 그래서 이유는 맞는 얘기고요. 7000m보다 깊은 좀 준다. 맞는 얘기고, 판해 경계에서 해양 지각의 평균 연령은 A역이 B역보다 많다 그랬는데, 해령은 일단 지각이 지금 막 생기는 곳이잖아요. 이동해 가서 해구로 소멸하는 거죠.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지각의 나이는 점차 많아진다. 많이 강조했죠. 그죠? 그런데 A 해역이 B역보다 나이가 많다고요? A가 이쪽인데 땡! 답은 니은만 맞는 얘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그림은 7,1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인도대륙의 위치 변화가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렇습니다. 인도가 열심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기본 개념 강의 때부터 많이 강조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여기가 뭐였을까? 지금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여기는 뭐였을까? 인도가 여기서 점점 올라오면 인도가 여기 있었다. 여기 사이에는 뭐가 있었어요? 그럼 바다잖아요, 바다. 바다니까 뭐가 있어요? 해양지각이 있는 거죠. 근데 인도가 점점 올라왔다. 여기까지 왔다. 이만큼 해양지각이 다 없어진 거예요. 여기 밑으로 내려가서. 여기는 해구였다, 옛날에. 지금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곳이지만, 이런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그죠? 네. 자, 기억보기 볼게요. 1000만 년 전에도 인도대륙과 유라시아 대륙 사이에는 수렴형 경계가 존재했다. 지금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가 지금 대륙과 대륙이 부딪혀서 만들어진 높은 산맥이 만들어진 히말라야 산맥 수렴형 경계 중에 정확히 얘기하면 충돌형 경계죠. 해구는 서해편 경계지만 수렴형 경계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1000만 년 전에도 당연히 존재했죠. 기억 맞는 얘기고요. 인도대륙의 평균 이동 속도는 A 구간보다 B 구간이 빨랐다. 그런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게? 그럼 보면 A 구간은 요만큼을 움직인 겁니다. 3,800만 년 전에서 1000만 년 전이니까 요만큼 움직이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 거예요? 2,800만 년이 걸린 거예요. 그죠? 그럼 B 지역을 보니까 이만큼 움직였는데 7,100만 년 전에서 5,500만 년 전이거든요. 그걸 빼보면 1,600만 년입니다. 그럼 당연히 1,600만 년 동안 이만큼 움직인 게 2,800만 년 동안 이만큼 움직인 것보다 이게 뭐예요? 빨랐네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B 구간에서 빨랐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디귿보기. 이 기간 동안 인도 대륙에서 생성된 암석들의 복각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땡입니다. 왜죠? 자, 선생님이 늘 강조했어요. 복각은 나침판이 위아래로 기울어진 각을 의미하는 거지만 진짜 복각의 실제 의미는 뭐다? 자북과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인도 대륙이 자기 북에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복각이 커졌어야죠. 그죠? 자, 여기가 자기 북극이에요. 인도 대륙이 자꾸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침판이 여기 이렇게 있었던 게 여기서는 이렇게 오게 되잖아요. 자부 향하니까. 여기까지 온다면 띵 이렇게 되긴 할 텐데 복각이 점점 커지는 거죠. 동일할 리가 없습니다. 이동하면서 계속해서 거기서 이제 암석이 생성됐다면 디귿 땡이고요. 기역 니은만 맞는 얘기고. 3번 봅니다. 두 지역 가와나에서 지하의 온도 분포 판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와나에서는 각각 플룸의 상승류와 하강류 중 하나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럼 플룸이 상승하는 거는 이거 무슨 플룸이에요? 너 뜨거운 플룸이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하강하는 것은요. 차가운 플룸이 무거워져서 하강하는 거잖아요. 차가운 플룸. 자,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6편과 9편과 수능 중에서 플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분명히 아마 지진파의 속도와 관련된 문제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선생님이 수능 문제를 내는, 평가 문제 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정말 많이 풀어봤거든요. 그거 나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기억해 주시고, 뜨거운 플룸 같은 경우에는 흐물흐물하니까 지진파 속도가 좀 느리고, 차가운 플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딱딱하기 때문에 지진파 속도가 빠르다. 그거 가지고 알아내는 거는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이건 그것보다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가가 뭐예요? 뜨거운 플룸이에요. 왜죠? 뜨거운 플룸은 지금 상승률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여기 볼록하게 올라갔죠. 여기는 1400도인데 여기 가면 1800도예요. 가운데가. 플룸이 뜨거운 플룸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세요. 이쪽은 1000도인데요. 쭉 가다 보면요. 600도 가까워져요. 차가운 플룸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기를 따라서 차가운 플룸이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 선이 밑으로 훅 휘어져 있죠. 여기는 1800도인데 여기는 1400도밖에 안 돼요. 차가운 거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뜨거운 플룸. 그러니까 이제 맞춰서 쓰려면 뜨거운 플룸이라고 하면 안 되고 뭐라 그래요? 상승류. 상승류 뜨거운 플룸이 있는 곳이고 이거는 하강류. 차가운 플룸이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겠죠. 기억 보기를 보겠습니다. 0에서 150km 사이에서 기표에 따른 온도 증가율은 A보다 B에서 크다 그랬는데 0에서 150km까지 한번 해볼까요? A 지역 보면요. 이 정도에서 200도에서 1800도까지 변합니다. 그죠? 요 정도에서. 들어가면서 온도가 팍팍 변하는 거예요. B 지역을 보니까 200도에서 1800도까지 이 정도는 돼야 변해요. 한참을 들어가야 그렇게 온도가 변하는 겁니다. A 지역이 기표에 따른 온도 변화가 큰 거죠. 그죠? B에서 크다. 기억은 땡이고요. 니은. 가해 하부에는 차가운 플룸이 존재한다. 그랬습니다. 올라와서 이거 볼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변보다 뜨겁죠. 상승부입니다. 차가운 플룸은 나에 있는 거고요. 나에서는 섭입하는 파는 지구 내부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있다. 제일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해령에서 이제 해구가 되면 해령은 밀어내면서 판을 움직여주는 힘이 작용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또 중력과 연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해구는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게 잡아당기는 힘이고 중간에는 멘틀의 대류가 이거를 이동시켜주는 힘이 작용하고 기본적으로 작용하는 힘 3개는 알아둬야 됩니다. 디귿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섭입대에서는 이 판이 끌고 잡아 내려가는 힘이 작용해서 잘 들어가게 되는 거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 보기 맞는 얘기. 답은 디귿만 맞는 얘기고요. 4번 문제 갑니다. 그린가는 지하의 온도분포 암석의 용곡선을 나와다는 설악산 울산바이와 제주도 용동의 옷을 나타낸 것이다. 설악산 울산바이나 제주도 현무암인데 시커멓잖아요. 이거 현무암이고 설악산 울산바이 뭐예요? 화강암이죠.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이고요. 자, 마그마의 생성 조건에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다뤄봤잖아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곡선 이거 넘어갔네. 화강암이 녹았네. AA 프라임으로 갔을 때 화강암.
얘예요. 나. 이거 나를 얘기를 하는구나. 가열이 돼서 화강암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건 압력의 감소죠. 압력의 감소는 어디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열점이나 아니면 해령에서. 자, 멘틀의 용곡선이라고 써 있습니다. 멘틀이 녹았다. 무조건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현무암식 마그마가 만들어진다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건 이제 워낙 잘 나오는 거니까 하나만 더 해본다면 압력의 감소 말고 또 멘틀이 녹을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밑으로 내려간 섭입대에서 해양지각이 압력을 받으면서 거기서 함수강물에 포함된 물이 빠져나왔을 때 그때 어떻게 되죠?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곡선이 이렇게 바뀌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용익점이 낮아지는 바람에. 그때도 역시 멘틀이 녹으면 현무암식 마그마가 생깁니다. 알겠죠? 그게 이제 해구의 저 밑에 생기는 거죠. 서입대에서. 그래서 올라오다가 그 열로 화강암을 녹여서 또 이게 되죠. 화강암용곡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가구나 현무암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이 문제는 상당히 좀 괜찮았어요. 그래도 좀 약간 그런 개념으로 좀 문제를 낸 건데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기억 보기 볼게요. AA 과정을 거쳐 형성된 마그마는 그랬습니다. 거의 나예요, 나. 화강암질 마그마. 그래서 A에서 A' 과정으로 요건 화강암질이거든요. SiO2의 함량 선생님이 외우라 그랬죠. 그죠? 현무암질 마그마 같은 경우에 SiO2 함량이 어때요? 염기성암이라고도 하는데 52% 미만인 거고, 그죠? 이건 63% 이상인 거고, 그거보다 커야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작아야 되는 거고. 현무암질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이거 다. 그래서 B'B'으로. B'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억의 AA' 과정을 거치는 근데 마그마는 화강암질 마그마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BB' 과정을 거치는 근데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52%인데 63%니까 높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보기 갑니다. 나를 형성한 마그마는 BB'은요 현무암질 마그마 생기는 거예요. 열점이나 해량에서 압력의 감소로. 나는 화강암이니까 이쪽으로 가야죠. 이건 사실 여기 써 있어요. 물이 포함된 화강암의 용곡선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보면 써 있잖아요. 이렇게 써 있는데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었어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 BB'이 아니고 AA'인데 디귿 갑니다. 광물 입자의 크기, 화강암 심성암이죠. 큼직큼직한 거예요. 나가 다보다 크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은 아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귿 보기 같은 거 쉽게 맞췄을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5번 갈게요. 그린 가나다는 새 암석에다 갖고 관찰한 건열, 여는 전리를 순서 없이 그 정도야 우리가 뭐. 이거 뭡니까? 전리 중에서도 뭐예요? 이건 주상전리죠. 주상전리. 기둥 모양으로. 우리가 조금 아까 봤던 제주도에 가 많이 볼 수 있는 빠른 냉각에 의한 수축으로 쭉쭉 기둥 모양으로 틈이 생기는 게 주상전리. 대부분 신생대 암석에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뭡니까? 물결의 흔적이죠. 얕은 물가, 여는 이거 뭐예요? 건열이죠. 건조해서 갈라진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옳은 것은 기억하는 판상전리이다. 아니고요. 네, 주상전리였어요. 판상전리는 이렇게 돈 모양으로 생겨 있고 판판하게 떨어져 나가는 게 판상전리죠. 가는 심성암에서 빠른 냉각에 의해서 화산암입니다. 나는 횡압력, 이거 횡압력보다 굵직굵직해진 거 아니에요. 물결의 흔적이죠. 물결의 흔적. 횡압력보다 쓰면 이렇게 이제 습곡 같은 게 생겨야 되는 건데 상관없는 소리고요. 수심이 깊은 곳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점이층리가 떠올라야 되고 아래 입자 크고 위 입자 작은 거. 점이층리가 떠올라야 되고 이거는 건조기 이후에 갈라진 거 아니에요. 얕은 곳에서 이제 위에 물이 다 증발하고 나면 갈라지는 거죠. 드러나서 마르면서 지층의 역전 여부 맞는 얘기입니다. 이건 항상 위에 뾰족뾰족 갈라진 거 밑으로 아래에 들어가게. 그래서 이 퇴적 구조 중에 사층리, 점이층리, 여는, 건열은 지층이 뒤집어진 것도 할 수 있다. 역전된 거 할 수 있다. 그런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5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문제군요. 그림과 나오는 지역의 질단면도이고 나는 방수성동이온수 X의 붕괴곡선이다. 아, 그래? 일단 끊어볼까요? 방수성동이온수 X의 붕괴곡선이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죠? 반, 반의 반, 반의 반의 반. 이런 거 나오잖아요. 절대 연령 측정. 이거 여기가 50%인 거예요. 보니까. 그럼 50%일 때, 요거 뭐예요? 반감기.
반감기 0.5년인데 그랬습니다. 자, 화성암 C와 D에 포함되어 있는 X의 양 각각 처음량의 4분의 1. 반의 반. 반감기 2회 지나갔네. 알죠? 16분의 1.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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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 반감기는 4회 지나갔네.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에서 보니까 생성 순서를 좀 맞춰야 되겠네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뭐예요? A죠, A. A입니다. A가 쌓였고요. 그 다음에 D를 보니, B가 D를 깎았네요. D가 관입한 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B가 기저역은 보이죠? 부정업으로 그걸 쫙 깎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 끊어졌습니다. 여기 이렇게. 끊어져서, 툭 끊어지면서 단층이 생겼고, 그걸 다 뚫고 C가 모든 걸 다 덮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C가 모든 걸 덮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게 작아지지가 않는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C가 덮고 나서 이것도 깎였네요. 깎이고, 그죠? 부정합이 생겼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이제 생성순서는요. A가 첫 번째, B가 두 번째, 그 다음에 단층이 있고요. D가 세 번째, 그리고 C가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부정합이 있어요. 자, 그러면 A가 만들어지고 나서 융기해서 깎이고 신강해서 B가 쌓이고 그 다음에 D가 간입을 했고 단층이 쓴 다음에 C 쫙 분출해서 이렇게 됐는데 다시 융기해서 깎이고 신강했다가 지금 맨 이가 육지인 거 보니까 다시 융기하는 상태죠. 그런 걸 여러분들 생각해 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C에는 지금 2분의 1, 4분의 1, 2회 지나간 거예요. 반감기 0.5억 년 2회 지나간데 C는 나이가 또 1억이구나. 자, D 같은 경우에는 16분의 1, 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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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이 나왔어요. 4번 지나간 거죠. 0.5가 4번이니까 D는 나이가 2억이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D와 C가 있으면 그 사이에 선생님이 지금 죄송해요. 열심히 쓰다 보니 설명은 제대로 해놓고 숫자를 잘못 썼군요. 네, 그래요. 가끔 그럴 때가 있긴 합니다. 아까도 제대로 설명해놓고 A가 첫 번째고 그 다음에 D가 두 번째고 그 다음에 B가 그걸 다 깎았다고 얘기를 해놓고 어쩐지 이상하더라 생각했어요. sorry. 그래서 B가 그걸 다 깎고 그 다음에 C가 관입을 한 거죠. B 깎은 다음에 단층이 있었고요. 그렇게 설명을 해놓고도 숫자를 잘못 썼어요. 저거 좀 이상하다 막 이런 친구도 있었을 텐데 빨리빨리 얘기를 해주세요. 가끔씩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보면 좀 이상한데 그래요. 그런 거고요. 자, 기억 보기부터 할까요? 기억. A는 D보다 먼저 생성되었다 그랬습니다. A가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A 다음에 A를 덮었잖아요. 관입을 한 거죠. 깎고 나서 B가 생긴 거고요. 그래서 A는 D보다 먼저.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 D가 퇴적된 시기에는 메모드가 번성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D가 퇴적된 시기, B가 퇴적된 시기죠. B가 퇴적된 시기는요, D와 C 사이예요. 2억과 1억 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외우라고 선생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그죠? 성칸부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성칸부리아대는 46억, 고생대는 사유, 옷 사유 5.4억, 중생대는 2옷 사유 2.5억, 신생대는 66 사이즈의 0.66억, 사유, 옷 사유, 옷 사유 0.66 사이즈예요. 알겠죠? 사유, 옷 사유, 이 옷 사유 66 사이즈. 그렇게 외우면 좋다고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생각하시면서요. 그 이제 홍천고에 있는 신지연 학생이 가르쳐 준 거거든요. 선생님한테. 정말 똑똑한 친구였어요. 그럼 지금 2억과 1억 사이니까 2억과 1억 사이면 여기 중생대네. 중생대는 공룡이나 암모나이트가 나와요. 메모드는 신생대입니다. 그래서 니은 메모드 번성하였다. 땡. 디귿 보기 갑니다. 이적은 현재까지 2회 융기였다. 아닌 거 알죠? 왜요? 부정합 있잖아요. A가 쌓인 다음에 융기해서 깎이고 물론 그 다음에 이제 A 다음에 이제 D가 관입하고죠. D가 두 번째로 관입하고 융기 한번
깎이고 침강에서 빗싸이고 C좌 분출한 다음에 다시 융기. 부정압도 보이죠. 2번. 기저가 보이잖아요. 융기 2번이에요. 또 침강에서 바다 밑에 쌓였었는데 매니가 육지인 걸 보니 지금 다시 한번 여기 융기한 상태. 다시 기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만약에 침강한다면 여기가 또 부정한 면으로 그게 새로운 지층이 쌓일 겁니다. 융기는 3번인 거죠. 그래서 현재까지 2회 융기였다. 아닌 거예요. 융기는 3번인 걸로 답은 기억만 맞는 얘기. 7번. 판게아가 존재했던 시기에 대학생들이 나눈 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판게아. 초대륙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고생대 말에서부터 중생대 초까지 만들어진 게 판게아죠. 학생의 A는 정확히 맞는 얘기를 했어요. 고생대 말부터 중생대 초까지 존재했어. 중생대 초에 찢어지기 시작합니다. 판게아가 이제 고생대를 만들어졌을 때 많은 생물들이 멸종하고 그것 때문에 빙하가 있어서 정말 많이 멸종하고 그래서 페른게 대멸종이 생긴 거잖아요. 학생 육지의 속시식물, 이 친구야, 속시식물은 신생대야. 판게아는 지금 중생대 초까지밖에 없었어. B는 땡. 학생 C, 바다에는 필석류가 번성해서 요거 좀 어려워했을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정말 많이 강조했죠. 고, 삼, 필, 갑, 방이라고 외워라. 이거 순서대로 한 거다. 고3이 되면 필이 갑자기 방황한다고 외우면서 삼엽충은 정기간에 걸쳐 다 살았지만 필석은 초기, 갑주어는 중기, 방주충은 후기다. 필석은요 고생대 초기였어요. 초기. 고생대 말이에요. 방주충이 번성했네는 돼요. 삼엽충이 번성 있었어도 돼요. 고생대 말까지 있었으니까 하지만 필석 안 되는 거죠. 조금은 그래도 난이도 높여서 까다로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점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문제 내용은 간단하지만 그런 거예요. 미안하지만 학생 C는 땡입니다. 필석 아니고요. 삼엽충이나 방주충. 그래서 고3 필갑방, 중암공시, 신화매. 고3이 되면 필이 갑자기 방황한다. 방황하지 말고 중요한 거 안개라, 공식이나 시, 신경질하고 화도 매운하지만 닥치고 공부해야 된다. 순서대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선생님이 강조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답은 A가 1번입니다. A만 옳게 설명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 다음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가는 대서양의 심층순환을 나는 수원연물을 나타낸 것이다. 나의 A, B, C는 각각 북대서양 심층수, 남극중충수, 남극저충수 하나이다. 이건 외우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근데 참 넉넉한 문제예요. 인심이 좋아요. 문제 다 써 있어요. 제일 밑에 있는 게 남극저충수, 그에 있는 게 북대서양 심층수, 그에 있는 게 남극중충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자료 나를 보고 느낌 확 와야죠. 이거 지금 수원연분도인데요. 이쪽으로 갈수록 점점 밀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이게 짠물 찬물이 되는 거니까. 그죠? 짠물 찬물이기 때문에. 그럼 A를 봤을 때 A가 밀도가 제일 작아요. 누굽니까? 이거 남극중충수. 맨 위에 있는 거. 아, 너는 남극중충수구나. 남중. A는. B는 뭐가 됩니까? 그 다음으로 밀도가 C가 좀 더 크잖아요. 그래서 B는 너는 북대. 북대서양 심층수. C는 뭐가 됩니까? 밀도가 그거보다 더 커요. 제일 밀도 큰 게 C죠. 남극 저층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부터 갈게요. 기억 보기. A는 남극 중충수이다. 그렇습니다. A 남중이죠. 제일 셋 중에 밀도가 제일 작아요. 맞는 얘기고. 니은 보기. B는 침강하는 대체로 북쪽으로 흘러간다. B가 지금 북대서양 표충수인데요. 북대서양 심층수. 선생님이 북대라고 썼을까요? 네. 북심인데 북심. 북대서양 심층수. 그죠? 하여튼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그 자체가 북극 부근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여기가 이쪽은 북극이 이쪽이 남극이잖아요. 요거 보면 남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남쪽으로. 북쪽으로 흘러갈 리가 없어요. 대체로 남쪽으로 흘러간다. 그래야 되는 거죠. 땡이고 디귿보기 남극 저층수는 북대서양 심층수보다 수온고연분이 낮다는요. 여러분들이 밀도가 높다는 돼요. 이 그림 보고. 근데 이걸 판단해야죠. 수온고연분을 구체적으로 몰았기 때문에 이제 북대서양 심층수도 남극 저층수가 수온 낮아요. 염분 낮죠. 그죠? 그런데 염분이 낮으면 신고연물인데 수온이 더 낮은 게 큰 영향을 줘서 더 밀도가 큰 물이 된 겁니다. 수온과 염분이 낮다.
디귿 맞는 얘기예요. 잘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돋보기로 보여드릴까요? 돋보기로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네. 남극 저충수인 C가 수온 더 낮고 염분 더 낮아요. 그죠? 맞는 얘기입니다. 네. 자, 9번 문제 봅니다. 그림가는 세이퍼트나는 전파나를 관측한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세이퍼트나에서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야 돼요? 세이퍼트나는요, 일단 밝은 핵과 넓은 방출선, 중심부에 블랙홀이 존재한다는 이 두 개가 다 마찬가지 얘기고요. 또 셰이퍼턴의 특징 하나만 더. 아, 이것까지 하면 진짜 열심히 공부한 친구입니다. 하나만 더.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아, 타원 은하로, 타원이란다. 죄송해요. 네, 타원 아니고요. 셰이퍼턴은 대부분이 나선 은하로 관측됩니다. 나선팔이 있잖아요. 전체 나선의 한 10% 정도가 세이퍼트 은하가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 주시고요. 중심부로 블랙홀로 가스운이 빠른 속도로 밀려 들어가기 때문에 이동하면서 넓은 방출선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파은하예요. 전파은하는 가운데 중심 핵이 있고 대부분이 전파은하는 타원은하로 많이 관측이 되는데요. 타원은하로 가시광선 관측을 해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로브고 로브 이제 핵에서 뿜어져 나오는 Z가 있죠. 그죠? 로브 양쪽이 아령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런 게 전파은하입니다. 기억 보기부터 갈게요. 가에서 나선파리가 죽는다. 나선파리 보이잖아요. 대부분 나선은하를 많이 관측이 되기 때문에 나선은하는 정상 나선은하든 막대 나선은하든 나선팔이 있죠. 맞는 얘기고 니은 갑니다. Z도 보이고 크게 뭉쳐있는 로브도 보이고 맞는 얘기고요. 디귿 보기. 모두 특이은하. 이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특이은하. 뭐 있습니까? 퀘이사가 있죠. 정말 작아서 점처럼 보여요. 우리나라 말로 중성, 별처럼 보이는데 역시 중심부에 블랙홀에 있는 그런 특이은하인 거고요. 강력한 에너지를 내요. 엄청나게 큰 은하가 내는 정말 작은 점처럼 보이는데 그리고 이 퀘이사의 특징은 뭐예요? 진짜 멀리 있어요. 적색편이 엄청 크고 그래서 우리 우주의 행성 초기에 생긴 은하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 그것까지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다음엔 또 퀘이사가 나올지도 모르니까. 되게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볼게요. 그림가는 양성자 반응을 나눈 어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 나타낸 것이다. 양성자 반응이 PP 반응이죠. PP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주계열성의 내부 구조인데 대류핵. 그냥 핵이 아니고 대류핵. 크다. 그죠? 태양 질량의 요 솔라메스예요. 태양 질량의 2배 이상. 2배 아니고요. 네, 1.5배 이상이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보통 우리가 태양 질량이 이제 1.5배 정도에서 1.5배보다 작은 건 PP 반응이 유세하고 1.5배보다 질량이 크면 CN 순항 반응이 유세하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배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기억은 헬륨 원자핵이다. 여기 지금 수소 원자핵 몇 개가 묻혔어요? 4개? 그 얘기는 그래요. 일단은 맞는 걸로 할게요. 들어간 건 몇 개예요? 6개죠. 그거 좀 더 어려운 문제로 나오면 그렇게 나옵니다. 수소 원자핵이요. 하나, 둘, 셋, 넷, 또 들어가잖아요. 5개, 6개 들어가요. 수소 6개가 들어가서 1개의 헬륨 원자핵과 2개의 수소가 나오죠. 수소 2개 나오고요. 헬륨 원자핵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헬륨 원자핵이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 보기.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별. 태양 질량이 1.5배 이상이 돼야 돼요. 요거. 대류핵이 있으려면. 그냥 핵 말고 대류핵. 그래서 바깥쪽에 복사층이 있고. 태양 정도 질량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핵이 있고요. 핵이 있고, 여기 복사층이 있고, 바깥에가 이제 대류층이 있죠. 이렇게. 그냥 핵이에요. 대류핵이니까 큰 거네라고 이해하면 더 쉽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니은 맞는 얘기고, 디귿 보기. 나의 대류핵에서는 탄소, 질소, 산소 순환 반응 그게 뭡니까? CNO 순환 반응은요 큰 거 1.5배보다 큰 거. 딱 1.5배면 이제 PP 반응과 CNO 순환 반응이 똑같은 양으로 일어나는 거고 1.5배보다 큰 거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대류핵에서는요 CNO 순환 반응이 유사해야 돼요. 1.5배보다 크기 때문에. 이거 땡. 답은 기억 니은이 맞는 얘기입니다.
11번 문제 볼게요. 그러면 태양과 별 가나의 파장에 따른 복사 에너지 분포를 표는 3배의 절대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3점짜리 문제죠. 이 문제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근데 자 생각해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은데 사실. 선생님은 안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네, 보겠습니다. 자, 고온인 물체일수록 짧은 파장의 빛을 낸다. 그리고 이제 뭐라 그래요? 람다 맥스라고 부르잖아요. 람다 맥스가 가는 여기예요. 에너지 양도 엄청 많죠. 나는 람다 맥스가 여기입니다. 최대 에너지가 나오는 파장. 태양의 람다 맥스는 여기죠. 가가 제일 고온이네. 나는 저온이구만. 자, 그 다음에 절대 등급은요, 그 별의 강도와 비례하는 거잖아요. 태양이 4.8인데, 가는 1.0, 나가 4.0에, 마이너스 4.0이에요. 오! 나가 밝다.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겁니다. 가보다 5등급 밝아요. 아, 100배. 5등급 차이, 100배 차이. 5등급 간 밝기 차이는 100배 차이 나는 거죠. 100배 밝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었어야 돼요? 나는 저온인데 왜 이렇게 밝지? 왜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내지? 아, 나가 저온이지만 크기가 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지구과의 공식밖에 안 나오는데 별의 반지름 온도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광도의 제곱에 비례하는구나. 요거 물어보겠네. 오케이? 여기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야 되는 겁니다. 기억 보기 할게요. 변이 단위 시간 동안 단위 면적에서 방출한 에너지량, 이건 무조건 온도만 보면 돼요. 단위 시간에 단위 면적에서니까. 같은 면적에서 같은 시간 동안은 가가 훨씬 더 고온이잖아요. 에너지 많이 내는 거예요. 온도의 4승에 비례하죠, 사실. 그래서 가가 태양보다 많다. 태양보다 훨씬 더 고온이니까. 맞는 얘기고요. 니은 보기. 나는 파란색 별이다. 태양이 황색입니다. G2, G형이에요. G형. OBAFC. 그럼 이제 K형이나 M형이 되겠죠. 적색의 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푸른색 안 되고요. 디귿. 별의 반지름은 나가가의 10배이다. 요것 때문에 좀 고민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답에 기억 디귿이 없어요. 1, 2, 3, 4, 5번 선택지에. 그런 친구도 있었을 텐데, 그래, 요것 때문에 이제 3점 문제가 된 건데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여기 생각해 보세요. 광도 차이가 100배예요. 아, 그러면, 디귿에서 뭐라 그랬죠? 10배라고 그랬잖아요. 10배. 크기가. 이게 10배가 되려면, 100을 넣어보면 이게 10이잖아요. 그럼 온도가 1이 돼야 돼. 온도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온도가 다른데요? 훨씬 적었는데. 훨씬 적었는데. 그러니까 온도가 1보다도 어떻게 돼야 돼요? 같아야 이게 100배가 되는 거예요. 10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온도가 지금 이게 훨씬 저온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10배가 아니고 10배보다 훨씬 커야 되겠구나. 이게 작으니까. 1보다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10보다 훨씬 큰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은 나가 얼마인지 정확히 몰라요. 온도가 정확히 몇 배인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나가 가의 10배보다 더 커야 되겠다. 1보다 작은 값이 나타나니까 그죠? 그런 겁니다. 그냥 가를 1로 놨으면 나는 1보다 훨씬 작은 값이 되거든요. 이것은 그래서 땡인 겁니다. 10배보다 훨씬 크겠네. 됐고요. 12번 가보겠습니다. 그림 H열도의 별에서 별 가해사를 나타낸 것이다. 아, 요거 주기열성이죠. 큰 주기열성이고요. 이거 최고인데. 큰 주기열성이 작은 주기열성에 비해서 작주에 비해서는 크기가 크니까 질량도 크고 온도도 높고 그러니까 반지름도 큰 거죠. 수명은 짧아요. 그죠? 근데 광도도 크고 뭐 그런 겁니다. 이거는 적색 거성인데 그죠? 단은 백색외성입니다. 백외. 자, 이렇게 종류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기억 보기부터 한번 갈까요? 기억. 별의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주기열성보다는 적색 거성의 밀도가 작은 걸로. 팽창했잖아요. 근데 밀도가 제일 큰 별은 누구예요? 백색외성. 압축돼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밀도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HR도상에서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작아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밀도가 커지고. 알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 밀도는 가가 나보다 크다.
적색거성 밀도가 이 중에 제일 작아요. 기억 맞는 얘기고 니은 보기 갑니다. 다른 초신성 폭발을 거쳐 형성되다. 초신성 폭발을 거쳐서 형성되는 거는요. 초고성입니다. 아니 죄송해요. 쏘리. 초고성까지 가서 초신성 폭발이 빵!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태양 질량이 이제 8배 이상 되면 빵! 그래서 이제 중성자별이 되거나 아니면 블랙홀이 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백색의 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초고성으로 가는 거고요. 이 정도에 있는 것들이 태양 전도 질량 G형이잖아요. 적색거성 갔다가 맥동병강성 됐다가 바깥 부분에 행성상 성운으로 변하고 가운데 핵 부분이 쭉 찌그러 들어갔고 백색의 성 수축이 일어나서 초신성 폭발이랑은 아예 관계가 없는 거죠. 땡! 디귿. 별의 수명은 짧고 불꽃 같은 삶을 살아요. 이거는 깁니다. 그죠? 가가라보다 짧다. 맞는 얘기. 답은 기억 디귿이었습니다. 13번. 그림과는 어느 날 우리나라를 통과한 온대저기압의 이동 경도를 나는 이날 관측소 A, B 중 한 곳에서 관측한 풍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는데요. 온대저기압 문제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혹시라도 좀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이거 그려서 풀라 그랬잖아요, 선생님이. 원난전선, 한랭전선, 가운데 따뜻한 공기, 양쪽에 찬 공기 이동해 갑니다. 여기 이렇게 적은 정나는 춤은 이슬비, 소나기 알죠?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가보겠습니다. 옳은 설명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기억 보기 한번 볼까요? 가에서 온대저기압의 이동은 편서풍 영향을 받았다. 이게 밀려가는 거, 편서풍 때문에 밀려가는 거죠. 이렇게 0시, 12시, 14시 너무 쉬운 얘기였어요. 니은 보기. 나는 A에서 관측한 결과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출제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불어 들어간다 그랬죠? 바람은 저기압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불어 들어갑니다. 자, 선생님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A 지역 같으면요. 이 위쪽에 관측소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 알겠죠? 그러니까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기압 중심이 여기 있었을 때 A 지역은 방향이 어떻게 나타나요?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로 이렇게. 저기압 중심 여기였다.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로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저기압 중심 여기 가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갑니다. 한번 그려볼까요?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다. 여기다. A 지역 같으면 북, 남, 동, 서였을 때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다가 그죠? 밖에 좀 이렇게 불어오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불어오다가 풍향 변화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렇게 풍향 변화가 무슨 방향입니까? 여기 반시계 방향으로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자료를 한번 보세요. A, B 중 한 곳에서 관측한 거라는데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N, E, S, W. 자, 처음에는 2였어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기 SE가 되잖아요. 여기 이렇게 바뀌었다. 더 시간이 지나가서 S가 되고요. 남풍. 그리고 더 지나가서 여기 SW. 이렇게 불어오고 더 지나가서 W가 되죠. 바람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건 뭐예요?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누구니? 저예요, B. 이런 거죠. 저기압 중심이 여기 있었을 때 B에선 바람이 이렇게 불어가야 되고 저기압 중심이 여기 오면 중심을 향해 반시계 이렇게 불어 들어가야 되고 저기압 중심이 여기 오면 중심을 향해 반시계 이렇게 불어 들어가니까 풍향 변화가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시계 방향으로. 너 B였구나. 하는 거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압 통과할 때요. 아랫부분은 온대저압 통과할 때 이렇게 온난연선, 한랭연선 지나가면서 풍향 변화가 시계 방향으로 바뀐다 정말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풍향은 이렇게 그려서 십자가 그리고 이거 거기 나오는 대로 써주면 이게 시계 방향 돌아가는 거 나온다. 많이 강조했었죠. 그래서 니은 땡입니다. A가 아니고 B에서 관측한 거예요. 디귿. 나를 관측한 지역에서 이날 12시 이전에 소나기가 내렸을 것이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12시에는요, 풍향이 SW였어요. 남서풍. 이거 뭡니까? 여기네, 이거. 남쪽과 서쪽 사이에서 부르는 남서풍 이거잖아요, 남서풍.
12시 이전에는 아직 한랭전선이 안 지나간 거예요. 한랭전선 지나고 나면 북서풍으로 바뀌어야죠. 북서풍 이쪽입니다. NW. 그러니까 요 사이에 한랭전선 통과한 거예요. 그 후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소나기. 12시에는 아직 남서풍이 불고 날씨가 맑은 구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시 전에 소나기가 내렸을 것이다. 그것도 아닌데 12시 이후에 소나기가 내렸죠. 네. 답은 기억만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온대저기압 문제는 나오면 요거 그려서 생각을 하라고 이거 막 숙제를 10번씩 그려오라고 선생님이 강주가 그랬잖아요. 검사는 못했지만 했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이렇게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4번 갈게요. 그림과는 우리나라의 계절별 기후 변화를 나는 우리나라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의 경계 변화를 예상해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1990년대 여름이 점점 커지는군요. 여름이 길어져요. 좋은데 여름방학이 길어지겠네. 겨울이 없어진다. 겨울방학 없어지면 안 되는데. 2090년대구나. 2090년대는 뭐 우리 겨울방학이랑 상관없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꼭 선생님한테 카톡 하세요. 겨울 되면 같이 스키장이라도 가고 하게. 스키장 가기 좀 힘들려나? 따뜻해지니까. 이걸 보니까 말이죠. 선생님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한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나라의 이 남부지방, 경상남도, 전라남도 이쪽은 이미 아열대 기후에 들어갔다. 우리가 온대 기후인지 알고 있지만 그랬는데 2100년이 되니까 우와 이게 다 아열대 기후예요. 이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바나나, 지금도 망고, 국산 망고 나오는데요. 패션프루트 나오고 용과 나오고 많이 재배하겠는데 파인애플 마당에서 따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그죠? 많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기억. 가에서 여름의 길이 변화는 봄의 길이는 짧아졌는데 여름은 길어졌잖아요. 여름의 길이는 봄의 길이 변화보다 크다. 뭐 이건 당연히 맞는 얘기고. 이건 나에서 아열대 기후 지역의 확장은 대체로 내륙 지역보다 해안 지역에 뚜렷하다. 자, 아열대 기후가요. 여기 요만큼 올라갔을 때 여기 이만큼 올라갑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점점 따뜻해지면 한류보다는 난류가 세지겠죠. 난류가 세지니까 난류의 영향을 받는 해안 지역은 많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그냥 그런 걸 모르더라도 뭐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지만 잘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대체로 내륙 지역부터 해안 지역이 뚜렷하다. 라는 얘기고요. 디귿보기 갑니다. 아열대 기후에서 자라는 작물의 재배 가능 지역은 북상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죠. 북상할 것이다. 맞는 얘기예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정치전선의 영향으로 호우가 발생했던 어느 날 자정에 관측한 우리나라 부근의 기상위성 영상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거 뭐가 있습니까? 몇 가지 좀 포인트가 되는 게 있네요. 정체전선. 장마전선 아니야? 초여름이네. 그런데 기상위성 영상인데 자정이라고? 한밤중에는 가시광선이 없잖아요. 안 보이는데 자정. 그럼 너는 기상위성 영상 요거는 적외선 영상이네. 자,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적외선 영상은 뭐를 알려주는 거예요? 구름의 두께입니까? 높이입니까? 구름의 높이죠. 높은 구름이 밝게 나타납니다. 이런 거 높은 구름이에요. 높은 구름. 알겠죠?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정체전선 어디 있어요? 여기 뚜렷하게 보이는 여기인가요? 아니에요. 땡입니다. 정가운데 아니고요. 약간 아랫부분 이렇게. 선생님이 늘 강조하잖아요. 정체전선, 우리 장마전선 얘기할 때 장마전선의 북쪽에 비가 많이 오고 구름이 많이 생긴다. 아래는 뾰족뾰족하게 표시를 하고요. 위에는 동글동글하게 표시를 합니다. 장마전선 북쪽에 구름 많이 생기고 비가 많이 온다. 꼭 기억해 주고요. 여기는 무슨 기단이 있는 거예요? 빨간색으로 쓸까요? 네. 빨간색으로 가보겠습니다. 오호츠크해 기단이 있는 거고요. 아래쪽엔 지금 북태평양 기단이 있는 거죠. 북태평양 기단이 지금 위로 올리는 겁니다. 알겠죠? 자, 기억 보기. 가시광선 영역을 촬영한 영상이다. 가시광선 자정에 안 나와요. 적외선 영상이에요.
니은 보기 A 지역엔 남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그랬습니다. A 지역은요. 오호츠크에 기단에서 발달하는 건 누구죠? 오호츠크의 고기압입니다. 그게 이제 발달하면요. 오고가 발달해요. 바람이 불어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북풍 혹은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다 될 겁니다. 남풍 계열의 바람은 사실 이쪽이에요. 북태평양 기단이 점점 커지면 북고잖아요. 북고.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이쪽은 이제 아래쪽은 장마전선 아래쪽 여기까지 영향을 받으니까 남풍 계열의 바람은 정치전선의 아래쪽이었어요. 니은 부엌이 북풍 남풍 계열의 바람 아니고요. 북풍, 북동풍. 디귿 정치전선은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북동쪽에서 쭉 남서쪽까지. 디귿이 맞는 얘기. 16번 갑니다. 그림 우리나라에서 연안용승이 발생한 A해역이 2차 3일간의 표충선 변화가 나타낸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요. 연안용승이 발생했다는데 24일은 수온이 높아요. 조금 낮아졌다가 높아졌습니다. 26일이 확실하구나. 27일은 정말 확실하네. 알겠죠? 이때 연안용승. 용승 기억나요? 용승. 바람이 이렇게 이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죠. 바람. 남풍 계열의 바람입니다.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은 오른쪽 90도로 빠져나가니까 여기 용승이 생기는 거. 단면을 그려보자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가니까 표층에 있는 물들이 오른쪽 90도로 취소응류 빠져나가고 여기 물이 없어지니까 그걸 채워주기 위해서 아래 심해층에 찬물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좋은 어장이 만들어지고 이 찬물들은 용존산소량이 풍부해요. 양도 많고 플랑크도 많이 번식하고 좋은 어장이 되는데 여기서는 응결이 막 일어나죠. 산물에 의해서 냉각이 되기 때문에 안개도 자주 발생한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기억 보기 갑니다. 연안용승 24일보다 26일에 24일은 많이 따뜻했고 26일은 좀 있었죠. 26일 활발하다 맞는 얘기고요. 니은보기 연안용승이 일어나는 기간에는 이렇게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90도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북풍이 불었다면 오른쪽 90도로 물이 이쪽으로 가니까 여기 이제 와서 이렇게 침강, 용상 안 일어나는 거예요. 니은은 땡. 디귿 표층에서의 용존 산소량은 24일보다 26일에 대체로 높았다. 26일이 수온이 낮죠? 수온이 낮으면 찬물, 기체가 잘 녹잖아요. 용존 산소량이 높게 나타나는 거죠. 26일에 높았다.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17번. 해수의 유도별 증상구조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각각 혼합증, 수온약증, 심해증 중 하나이다. 그랬는데 혼합증, 수온이 높으면서 일정한 층. 왜 생기는 거예요? 혼합증은 바람에 의해서 물이 잘 섞이면서 혼합층이 만들어지죠. 수온약층의 특징은 뭐였어요? 수온약층은 절대 안정한 층. 들어갈수록 수온이 점점 약해지는데 절대 안정하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해층입니다. 밑에. 그러니까 요거 이제 혼합층이고 A가 이게 지금 수온약층이고 요거 심해층이잖아요. 선생님 이 그림 보여드렸는데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극지방에 찬물이 가라앉아 갖고 와서 심해층을 이루는 건데 이게 올라가다가 이거 안정한 층이라 못 뚫고 올라가고 그게 돌아가서 굉장히 순수 돌아간다. 처음 배울 때는 이제 이런 얘기만 했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구과학을 다 배우고 나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심층 순환을 그냥 이 그림에서 간단하게 설명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 오케이. 할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러면 기억 보기부터 갑니다. 적도 지역은 30도 지역보다 바람이 강하게 분다 그랬어요. 적도 지역은요 혼합층이 요거밖에 안 돼요. 북위 30도 혼합층이 두껍잖아요. 바람이 잘 부는 거죠. 잘 섞이는 겁니다. 적도가 바람이 강하다 안 되는데 땡. 니은 B층은 A층과 C층 사이 물질기온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B층 수온약층 절대 안정한 층이거든요. 물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물질기환도 안 되지만 에너지 교환도 안 돼요. 데워진 물이 밑으로 내려가지 못해요. 에너지 교환도 안 돼요. 니은 억제한다 맞는 얘기고요. 디귿 구간 H에서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율은 그랬습니다. 30도 지역이 적도 지역보다 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수혜자는요. H에서 30도, 북위 30도. 여기는 지금 수온 약층이거든요.
수온약층은 들어갈수록 수심이 팍팍팍팍 약해지는 층입니다. 수온 변화가 크죠. 그런데 적도 지역은요, 이게 그냥 뭐예요? H지역이 여기가? 심해층이에요. 수온이 낮으면서 일정.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H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수온 변화가 큰 거죠. B가 수온 변화가 큰 겁니다. 그래서 북위 30도 지역이 적도보다, B란다. 북위 30도 지역이 적도도 수온 변화가 큰 거예요. 수온약층이니까. 그래서 D급폭이 맞는 얘기입니다. 아, 선생님, 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혹시 이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려줄게요, 여기다가. 수온, 이쪽이 수심이에요. 수심인데 여기가 지금 H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H 구역이 여기다. 이 구역이 H다. 그러면 이 북위 30도 지역은요. 지금 혼합층이 있고 수온이 높으면서 일정한 층. 빨간색으로 그려볼까요? 혼합층이 있고 여기가 수온 약층, 여기가 심해층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북위 30도 지역은. 이게 북위 30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적도 지역 한번 볼게요. 적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혼합층 수온은 높아요. 파란색으로 할게요. 수온은 높은데 혼합층이 얇아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가 그게 수온 약층이 H 초반에 끝납니다. 그 수온 약층이 H 초반에 끝나고요. 심해층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적도보다는 유도 30도가 수온 변화가 큰 거죠. H에서. 이건 수온 변화가 사실 거의 없는 거고. 오케이.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이었고요. 그 다음 18번 문제 봅니다. 그린가나원의 9월 6일 15시부터 8일 09시까지 태풍이 이동한 경로를 태풍이 나왔군요. 태풍. 뭘 떠올려야 돼요? 열대산, 오름손잡이, 개구리가 떠올라야 되죠. 나는 이 기간 동안 서울에서 간직한 기압과 풍속의 변화가 나타낸 것이다. 그랬습니다. 쭉 태풍이 지나가는데 그러면 서울은 풍향 변화가 오름손잡이, 개구리 이거 시계 방향으로, 제주도 시계 방향으로 뭐 이렇게 돌아갔겠네. 그런 생각하면서 기압과 풍속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뭘 찾아야 돼요? 7월 15시 서울에 굉장히 가깝게 태풍이 접근합니다. 잘 안 보인다고요? 문제 다 있는데. 7월 15시에 서울이 제일 가깝게 태풍이 접근하죠. 자, 그러면 그거 봤을 때 태풍이 아주 가깝게 접근하면 태풍은 저기압이잖아요. 중심기압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기압이 뚝 떨어집니다. 7월 15시쯤이거든요. 굉장히 기압이 낮게 들어오는 거죠. 낮아집니다. 요거 기압이구나. 그럼 비는 뭐예요? 기압과 풍속이라고 했으니까 풍속이겠죠. 태풍의 중심으로 가까이 갈수록 바람은 세집니다. 태풍이 가깝게 접근하면 바람은 훅 세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서울에서 측정한 건데 태풍이 서울 옆으로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태풍의 눈이 서울을 지나갔을 리가 없어요. 만약에 태풍의 눈이 서울을 통과했다. 서울이 있는데 태풍의 눈이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면 사실은 풍속이 쭉 가다가 이렇게 점점 높아지죠. 훅 떨어지는 구간이 생겨야 돼요. 태풍의 눈은 날씨가 맑고 바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기억 보기부터. 네. 기억. A는 풍속, B는 기압이다. A가 기압이었어요. B가 풍속이고 땡이고요. 니은. 자, 6일 21시부터 7일 09시까지 제주에서의 풍향 시계 방향으로 변화했다. 제주 시계 방향으로 변하는 거 맞죠? 서울도 물론 시계 방향이죠. 오른쪽이니까 오른손잡이 개구리에 치면 소잖아요. 맞는 얘기고 디귿 갑니다. 7일 15시에 서울은 태풍의 눈이 위치하였다. 그랬습니다. 태풍의 눈이 이거 좀 너무해. 근데 옆으로 지나갔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 거죠. 이 자료를 봐도 그래요. 이걸 봐도 훅 들어간 데가 없죠. 네. 저기 안 주어지고 문제 낼 수 있어요. 그러면 눈이 통과했다면 풍속이 훅 0에 가깝게 한번 낮아지는 데가 있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답은 니은만 맞는 얘기였습니다.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외계행성의 식현상에 일어난 중심별의 밝기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설명만을 일단 외계행성 한 개이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일단은 식현상이라는 게 중심별이 있으면 지금 행성이 쓱 가리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여기 왔을 때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해서 여기 가면 이제 다 어두워진 상태로 쭉 가서 빠져나오면 이제 좀 밝아진 거죠.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니까 A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딱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딱 들어갈 때부터. 여기. 삥 와서 통과한 다음에 다시 밝아지죠? 다시 어두워지기 시작할 때. 돌아와서 또 여기 온 거예요. 한 바퀴 이렇게 돌아갔고. 그래서 A는, 이거는 행성이 한 바퀴 돌아간 공전 주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좋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두워지는 거니까 행성이 크면 많이 어두워지죠. 이게 행성의 크기와 연관이 있는 거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C는 뭘까요? C가 이제 통과하고 난 다음부터 그 다음에 또 들어오기 전까지를 얘기를 하는 건데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그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 선생님이 오리지널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잘 생각해 보시고, 사실은 뭐 기본 개념이나 심화 개념도 다 한 거지만 여기서 이렇게 킬러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진정한 킬러 문제는 19번의 보기 디귿 정도? 그렇습니다. 자, 공통질량 중심을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지구에서 우리가 보면 식현상은 언제 일어나는 거냐? 중심별이 여기 있고요. 행성이 여기 있을 때입니다. 그때 식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중심별을 행성이 딱 가리잖아요. 일치도현상에서. 이게 식현상입니다. 그러고 나면 중심별이 이쪽으로 가요. 행성이 일로 가죠. 서로 이제 못 가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밝아져요. 중심별이 이렇게 와서 그때 행성은 이렇게 간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공통균형 중심 가운데 또 돌아가니까 중심별이 이렇게 갔을 때 행성이 이렇게 와서 중심별이 여기 올 때 또 행성이 여기 오면 또 식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알겠죠? 그런 개념을 가지면서 문제를 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기억 보기 볼게요. A기간 행성이 공전주기에 해당한다. 그럼 우리가 아까 뭐 제일 쉽게 진작 찾았고요. 니은 보기.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B는 2배가 된다. 그랬는데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중심별이 있을 때 행성이 이만큼 이걸 가린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뭐예요? 중심별은 둥그렇게 돼 있고 행성도 둥그렇지만 우리가 보는 거는 단면적만을 보는 거잖아요. 행성의 단면적만을 보는 건데, 자, 만약에 말이죠. 반지름이 요거였었는데 이게 2배 커졌다. 반지름 2배. 이게 2R이 됐다. 그러면 단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단면적만큼으로 가리는 거니까. 이 단면적은요. 파이 R 제곱이잖아요. 이런. 이게 2배가 돼버리면 4배로 커집니다. 4배 더 넓은 면적을 가리는 거예요. 2배가 아니고 4배가 돼야죠. 어두워지는 게. 4배 더 넓은 면적을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니은 보기에서요. 행성의 반지름이 2배가 되면 B는 2배가 된다. 아니에요. 4배가 돼야 돼요. 땡이고요. 디귿. 근데 이게 킬러 문항이라고 선생님은 봤는데 디귿 보기가 선택지에 기억 디귿이 있어요. 그래서 4번 기억 디귿을 찍을 거냐, 기억만 찍을 거냐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았을 텐데요. 기억 디귿이 없었으면 또 킬러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좀 맘먹고 낸 겁니다. 그런데 선택지를 잘 보시면 디귿을 보면요. C기간의 중심별의 스펙트럼을 관측하면 적색 편이가 청색 편이보다 먼저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C기간 딱 끝났어요. 지금 가렸다가 식현상이 일어났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고 중심별이 행성 이쪽으로 갑니다. 어차피 행성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중심별만 관측하는 거예요. 중심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점점 우리한테 오겠죠. 접근. 접근이보다 청색 편이. 그 다음에 쑥 와서 여기 왔을 때 이제 행성 일로 가 있어요. 그럼 중심별이 잘 보입니다. 행성 그 뒤에 가 있으니까. 지구에서 보기에. 일로 갈 때 후퇴. 후퇴는 뭐다? 적색 편이. 편인데 적색 편이. 끝. 됐습니다. 디귿 보기. 뭐예요? 적색 편이가 청색 편이도 먼저 나타나죠. 접근이니까 청색 편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 적색 편이가 나타나는 겁니다. 땡. 답은 기억만.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그러면 급팽창 우주론에 따른 우주의 크기 변화를 우주의 지평선과 함께 나타낸 것이다. 자, 급팽창 우주론 좋아요. 이거 왜 생긴 거예요? 대폭발 이론이 설명할 수 없는 거 3가지가 있었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세 가지 뭐였어요? 자, 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좀 더 어렵게 낸다면 그 대폭발 이론에서 나오는 그 세 가지 설명할 수 없는 대폭발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세 가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그래서 급팽창 이론으로만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거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주의 균질성 문제인데 그걸 지평선 문제라고 얘기해요. 지평선. 대폭발 이론에서는요. 우주가 골고루 다 섞여 있으려면 여기저기 이제 균질하려면 그 우주의 밀도가 특히 그 아주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좀 힘듭니다. 그렇게 되기가. 그런데 이 급팽창 이론은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야 원래 처음에 우주 배경 복사 같은 게 여기저기 다 균질하게 나타나잖아요. 처음에 있잖아. 그럼 최초에 처음에 만들어질 때 우주 밀도가 아주 정밀한 값으로 일정하게 딱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정말 우연의 일치거든요. 대폭발 이론에서 보자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야 그게 아니고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처음에 작았어.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 골고루 섞일 수 있었는데 우주 배경 복사 같이 물질들이 골고루 섞일 수 있었는데 빵 터졌을 때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면서 지평선보다 우주 크기가 커진 거야. 골고루 균질하게 섞여 있는 상태에서 커졌으니까 균질한 거야 라고 설명해요. 근데 거기에 맞춰서 계산해 봤더니 그렇게 돼요. 우주의 밀도가 딱 일정한 값으로 나와요. 아주 정밀한 0.0000 얼마까지 그 소수점까지 정밀하게 나와요. 맞는 얘기고 우주 지평선 문제 우주가 균질한 거로 설명할 수 있다. 급팽창 이론으로. 두 번째는 우주의 평탄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관측해보면 우주는 평평하거든요. 아니 동그란 거 아니었어? 너무 빨리 크게 커지는 바람에 우리가 그걸 평탄하게 느끼는 거야. 확 커져서 그래. 너무 커졌어. 왜냐하면 지구가 둥글다는 걸 학교에서 배워서 알지만 실제로 밖에 나가보면 땅이 평평하게 보이잖아요. 그런 건 똑같은 개념. 세 번째가 뭐가 있었죠? 자기 홀국 문제가 있었죠. N극만 있거나 S극만 있는 자석이 있어야 돼요. 우주 공간에 그런 자기장을 가진 물질들이 있어야 돼요. 대폭발 이론에서는. 한 번도 우리가 그걸 관측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주 공간에서 그런 물질들을. 너무 크게 커졌어. 그래서 우리가 관측이 있는 범위 바깥으로 다 날아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아직 관측 못했을 뿐이야. 너무 밀도가 희박해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너무 크게 커져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하여튼 요 세 가지. 급팽창 이론이 설명할 수 있는 것들. 대폭발 이론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뭘 기억해야 돼요? 대폭발 직후. 빅뱅 직후. 10의 마이너스 35승 막 이러니까 빅뱅 직후에 이건 일어난 거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보기부터 할게요. 급팽창이 일어날 때 우주는 빛보다 빠른 속도로 이거밖에 없어요. 빛보다 빠른 속도를 가진 물체는 없습니다. 하지만 공간은 물체가 아니니까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할 수 있었다. 그 얘기하는 게 급팽창 이론이고요. 니은 급팽창 이전에는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지평선보다 작았다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소리지만 지평선보다 작았기 때문에 물질들이 균질하게 섞일 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자료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주의 지평선보다 우주의 크기가 작았네. 저걸 보고도 답을 맞출 수 있었을 거예요. 디귿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연축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지평선 문제로 해결하는 겁니다. 원래부터 균질하게 섞여 있었어. 그래서 균질하게 된 거야. 나중에 우주 배경 복사가 나올 때도 균질한 상태로도 나오게 된 거고 그런 거였어. 우주 배경 복사는 38만 년 이제 후에 나오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끝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설명을 듣고도 이해가 잘 안 간다. 그런 친구들은요, 빨리 개념을 한번 더 돌리세요. 틀리긴 했지만 선생님 설명을 들으니까 맞아요. 저거 배운 기억도 나고 이해도 됩니다. 이런 친구들은 그래요. 이제 심화 개념이나 아니면 또 자료 분석 잘 따라오면 충분히 좋은 점수 맞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총평에서도 뭐 좀 얘기를 했지만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진짜로요. 킬러 문제다운 킬러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어려운 부분에서 문제가 거의 안 나왔습니다. 하나 나왔어요. 이 전 문제 있죠. 식현상과 도플러 효과를 연결한 거, 디귿 보기. 그 정도. 그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어디가 어려울까요? 뭐 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냈을 때 정말 힘들다 어렵다 못 맞추는 건 어느 쪽이냐면요. 1단원 아니고 2단원의 중간 뒤쪽. 거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뭐 나올 거예요? 지구기후변화의 외적 요인, 자전축 기울기변화, 태양 남중고도와 연관이 있죠. 그 다음 세차운동, 공중궤도 이심률 변화. 이거 굉장히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또 바로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태양 복사, 지구 복사 큰 그림 화살표만 그려놓고 이거 숫자 채워놓고 뭐 하는 거 그거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알겠죠?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허블의 법칙에서 이거 준단 말이에요. 허블의 법칙에서 원래 관측 파장이 얼만데 그게 여기서 나타나더라. 파장 변화량 이거 뭐 델타랍니다. 그죠? 델타람도 준단 말이에요. 관측 파장 알려주고, 그죠? 원래 파장도 알려주고, 델타람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은하의 후퇴속도 구하라고 나와요. V는 관측 파장 분의 파장 변화량 곱하기 C. 허블 상수 주면 여러분들이 이 은하까지 거리 맞추는 거, 이런 것들. V는 H 아닙니까? R은 H분의 V잖아요. 이런 것들 좀 어렵게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6평과 9평 수능은 이거보다 어려울 것이다. 당연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위주로 공부 열심히 해놓으신다면 6평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알겠죠? 6평을 기대하면서 오늘 수업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